네, 진세로입니다. 52회 한능검 심화 해설 강의를 11번부터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에 대해 말해보자. 거란이 침략했을 때 개경을 떠나 나주까지 피란을 가는 등 위기를 겪었고요. 이 왕 때 초조대장경 조판을 시작했다라는 말도 나와 있죠. 자, 최근에 그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다면은 이 문제는 바로 풀어야 됩니다. 강조가 김치양을 제거하고 옹립한 왕이자 나주까지 피란을 갔던 왕, 초조대장경 조판했던 왕, 바로 현종입니다. 대량원군이라고도 하죠. 자, 현종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정답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1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성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현종 재위 시기가 거란의 침입으로 보자면은 2차와 3차 침입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강감찬이 대승을 거둔 귀주 대첩은 3차 침입 시기죠. 3차 침입. 그래서 이제 현종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왕으로 따지자면 고종일 텐데 이게 이제 몽골 침입의 빌미가 돼요. 사실 저 저고여가 뭐 고려에서 죽인 것도 확실치가 않은데 이제 이 사건에 의해서 몽골이 침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몽골은 고려를 침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저게. 자, 그 다음에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건 숙종 때 일이고, 이 별무반은 그러니까 여진을 때려잡기 위해서 윤관이 세웠던 부대죠. 자,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태조 왕건 때입니다. 거란에서 고려에게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서는 그 사신들이 낙타를 끌고 왕건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그래? 하고서는 사신들은 유배를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에다가 묶어서 그냥 굶어 죽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이거 1차 침입 때인데 요 거란의 1차 침입 시기의 왕은 성종이에요. 최승로의 심호 28조 뭐 12목의 지방간 파견 바로 그 왕 때 일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로서 전염병 퇴치 병자치료 임무를 수행하면 백성을 구하였다라는 구제도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왕이 명하기를 도성 내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치료하고 매장하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도감이 설치되었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무슨 도감이라는 거는 임시기구를 뜻하는데 고려시대에 많이 설치가 됐어요. 이 구제도감도 고려시대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가는 고려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12번 문제는 보기 중에서 고려시대의 정책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서대비원을 개경에다 설치했다라는 게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도 고려예요. 특히나 이 제위보는 광종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황차료를 간행한 거는 명종,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명종이에요. 그리고 사창제를 시행한 거는 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일입니다.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 이제 옳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고려의 태자가 배하라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 세자가 스스로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강의 성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여 년간 군사를 동원해서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 명의 병줄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고려랑 몽골이 강화협정을 벌이는 과정을 뜻해요. 몽골과의 강화협정.
근데 요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시험에서 이렇게 자세히는 말 안 하겠지만 사실 요 쿠빌라이는 지금 왕은 아니에요. 왕이 되고자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몽골의 칸이었던 몽케 칸이 죽은 다음에 이 쿠빌라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크 부카 요 두 세력이 대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승리한 세력이 이제 새로운 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고려의 태자가 이제 몽골한테 패배를 인정하려고 가는 과정에 몽케 칸이 죽었으니까 아이씨 둘 중에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아리크 부카가 조금 더 이제 다음 칸으로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 고려의 태자 원종입니다. 나중에 원종이 되는데 이 고려 원종이 아리크 부카한테 갈까 하다가 쿠빌라이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고려의 태자가 항복을 하러 왔다. 그것도 자기보다 현재 힘이 더 센 아리크 부카를 놔두고 자기한테 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정말로. 예, 그 상황이 여기 써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마 계기가 됐을 거예요. 고려에서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했대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쿠빌라이가 세력이 강해져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원나라 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칸의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고 중국 대륙 및 그 주변을 통일하는 이런 이제 큰 정복 활동을 벌였던 이제 원나라의 그 황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이 고려의 태자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고려가 원 간섭기를 맞이하면서 내정 간섭을 받긴 했지만 이제 원나라로부터 점령을 당한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의 이름을 빼앗기고 깃발이 내려지는 이런 일까지는 겪지 않고 고려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었다라는 그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고려의 원종이 굉장히 대단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걸고서 이제 당시에는 세력이 좀 더 약한 쿠빌라이에게 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얻어내고 원나라의 사위의 국가, 부마국이 되는 이 정도의 지위를 얻게 됐었죠. 자,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몽골과의 강화협정 상황을 뜻합니다. 이 당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길게 떠들었네요. 자, 강화협정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원 간섭기 내지는 공민왕 이후 뭐 이걸 찾아주면 될 겁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3번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이재현이라는 학자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만건당에서 원나라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요 이재현은 그 초기 신진사대부의 한 분이죠. 신진사대부기 때문에 이제 그 원간섭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건당은 충선왕이 세웠어요. 옆에다 쓸게요. 이 만건당은 충선왕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유학자들과 이재현 학자가 교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이재현 학자에 대해서는 저 만건당에서 교류했다도 매우 중요하고, 또 있다면 두 가지의 책, 사략, 그 다음에 여공패설, 이런 책들을 쓰셨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요. 1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의 도입은 광종이죠. 한참 전. 그 다음에 동북면의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 요거 이제 김보당의 난은 그 무신 정권 시기입니다. 무신 집권기. 그 최씨 무신 정권보단 전이에요. 그 다음에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문벌 시대죠. 그러니까 12세기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이건 이제 뭐 최충원이니까 최씨 무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골이 쳐들어왔던 시기가 이제 최충원 다음에 최씨 정권, 즉 최우가 있었을 때예요. 그 강화도로 천도하던 그 시기가 최우의 집권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협정을 마치고 개경으로 환도하던 시기는 최씨 무신 정권이 끝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쪽 부분을 상당히 재밌어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특히 뭐 참고하자면 요 쿠빌라이의 딸이 제국대장 공주고요. 이 원종의 다음 왕이 충렬왕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대장 공주가 충렬왕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1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국보 제18호인 가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물로 배울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가 됐다. 특히나 중요한 게 소조열의 좌상이 봉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배울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은 그 고려시대의 여러 전각들이 이제 그런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조열의 좌상이 이제 봉안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소조열의 좌상이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 요거는 이제 요 안에 이제 소조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고려시대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요게 이제 고려시대고, 그 다음에 선직 5번에 있는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도 고려시대예요. 근데 이 건물들 전부 다 보면은 그 배울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지붕도 비슷하게 생겼죠. 요게 이제 맞배 지붕이에요. 그래서 요 봉정사 극락전이 조금 더 시대상 먼저고,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이 그 바로 뒤로 추정이 됩니다. 같은 양식인 게 딱하니 보이죠. 지붕이나 기둥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이제 지붕 양식은 좀 다르죠. 맞배 지붕이 아니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공포랑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 주심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구례 화엄사 각항전,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예요. 근데 이 기둥에 비해서 이 공포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림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기둥 개수에 비해서 요 걸쳐져 있는 그 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다포 양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고, 이제 공주의 마곡사 대웅보전도 그 조선시대 후기에 목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 말씀드렸고요. 15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주전 도감에서 아래기를 백성들이 동전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해의 은병을 화폐로 삼았다. 자, 속칭 활구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시기 언제인지 아시겠죠?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예요. 자, 뭐 저포 은병으로 가치를 표준하여 교육한다라고 했는데, 은병은 여기 나와 있는 활구, 요 이제 그거고, 이 저포는 뭐냐면은 종이나 가죽 같은 질감을 갖고 있는 역시 화폐예요. 지금의 지폐랑 비슷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하게 여긴다라고 했죠.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이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걸 몇 가지를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경시서였어요. 이 시장 감독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병이 유통됐다. 이 활구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관영상점. 이제 서적점이나 그 다음에 다점. 이런 관영상점이 있었다. 책 파는 곳, 차 마시는 곳, 이런 거죠.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고려의 그 경제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경제예요. 자, 정답은 있죠? 4번입니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을 감독하였다. 요거고. 자, 다른 거 볼게요. 책문 후시를 통한 교역이 활발했다. 여기 나와 있죠? 후시무역입니다. 조선 후기. 자, 송상이 전국 각지에다가 송방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고요. 그 다음에 감자와 고구마 등이 구황작물로 재배된 것도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난 것도 조선 후기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조선 후기고, 요 경시서만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쓰지 않을게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최근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례 육전체제를 참고하였고 재상 중심 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조선 경국전 썼다. 재상 중심의 정치 추구 바로 나와야 되죠. 조선의 설계자인 삼봉 정도전 선생입니다. 자, 이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분의 저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조선 경국전이고 또 하나는 불시잡변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외에 정도전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그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 중에서 그 개혁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칭제 건원과 금국 정보를 주장하였다. 이건 이제 묘청이에요. 서경천도 운동 과정이죠. 자, 지공고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해동 공자입니다. 최충. 그 다음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게 조선시대 사림 중에 주세부흥이라는 분이죠. 이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나라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사액받게 됩니다. 자,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하였다. 아, 이분은 일생을 대동법에다가 목숨을 거셨던 분이에요. 김육. 자,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 김육에 관련해서는 이제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실시 건의 이것도 있고 이분에 관련된 게 또 하나 있다면 시연역의 도입을 주장했어요. 이 시연역은 청나라의 천문역법입니다. 그거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라는 게 간혹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가가 보물로 지정됐대요. 고려 시대를 다룬 역사서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하였다라는 거죠.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사료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이 책은 앞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조선 초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문종대에 완성되었다. 자, 정인지 등이 쓴 서문에서는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법례를 본받아서 썼다라고 돼 있다. 자, 조선 초에 시작해서 문종대에 완성된 고려 시대의 역사서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려사입니다. 이게 그 정인지나 김종서 같은 이런 분이 쓰셨어요. 이 김종서가 그 사군 육진의 그 김종서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고려사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법례를 본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고려사가 쓰여진 방식 자체가 사마천의 사기랑 관련이 되는 건데 이제 요게 그 삼국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뭐 세가라든지 열전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게끔. 그래서 이 정답이 2번입니다. 세가, 열전치, 연표 등 체제로 구성되었다라는 게 고려사에 관련된 설명이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선지를 좀 보면은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건 이제 유득공 선생이 쓰신 발해고 정조 시기쯤입니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이분 누군지 알면 나오죠? 동명왕편. 동명왕편이에요. 쓰신 분도 좀 같이 써놓을게요. 이 동명왕편은 이규보. 자, 그 다음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거는 삼국유사. 일연이고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동국 통감이요. 이제 서거정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공부를 한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고려사에서 좀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단 1번, 3번, 4번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분명히 고려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5번은 뭐냐? 이거는 동국통감인 걸 몰라도요. 이 고려사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인데 지금 5번에서 말하는 거는 단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를 다룬 통사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사랑은 맞지가 않겠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답이 2번이다라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자, 18번 갈게요.
다음 대하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직기하자고 권유하였다. 지금까지는 논의 못했으나 이제 경들이 의논하도록 하라.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육조에서 직기하자라고 권유하였다라는 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그럼 이 왕이 누구냐? 육조 직계제 왕 하면 두 분이잖아요. 태종 이방원 아니면 세조 수양대군. 둘 중에 한 분일 텐데, 사실 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태종 이방원이에요. 왜냐?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좌정승 하륜 때문입니다. 이 이방원의 오른팔, 이방원의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태종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태종인지 세조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이죠. 이제 개미자는 태종이고 갑인자는 세종입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선조식입니다. 이게 특히나 임진왜란 중에 있었어요. 자,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조죠.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성종입니다.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을 시켰다라는 게 요게 이제 태종. 자, 그래서 선지에 세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9번.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사원 등이 아뢰기를 전국 공신은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의 총신도 많이 선정됐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니 삭훈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위훈 삭제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훈격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삭훈이니까. 그래서 이거 위훈 삭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중종 시기. 특히 요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대사원, 즉 조광조입니다. 자, 이 조광조의 개혁에 위훈 삭제가 들어갔고, 이게 그 당시 훈구 세력들의 발작 버튼이 됐겠죠. 그래서 저 조광조 빨리 눈의 가시 없애야 돼 해가지고 이제 김효사와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하여 각기 붕당이 나뉘어 대립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붕당이 형성이 되던 시기. 옆에다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붕당이 형성이 되는 거, 이게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보단 전이고 어쨌든 붕당이 형성되던 그때예요. 이 붕당이 형성된 거는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입장이 달랐던 세력들이 서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중종식이고 나는 선조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된다라는 건데요. 요 위훈 삭제에 이어서 일어났던 게 중종 때의 김효사와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로 넘어가면 그때는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을미와 외병 같은 것도 일어나지만 요 내부적인 정치적인 내용에서는 을사사화가 있었어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1번이 되는 거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가 바로 을사사화고, 이게 명종 때이기 때문에 이제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건 이제 무오사화. 저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썼던 글인데 당시 김종직은 이제 이미 사망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시기죠. 한참 뒤입니다. 그 다음에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황국이 발생하였다. 자,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은 그 숙종식인데 이때의 황국은 특히나 그 기사환국이요. 이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서인들이 밀려나는 그때의 일이 기사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현왕후도 폐위가 되고 희빈 장씨가 장희빈, 이분이 이제 중전이 되는 이런 일도 있죠.
자, 패비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그 갑자 사화입니다. 연산군식이에요. 저 무호사화도 연산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가가지어 왕에게 바친 성악 10도의 일부입니다. 그는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군주가 스스로 인격과 학문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악 10도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이분, 1000원짜리에 계시는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성악 10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예안향약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역시 그 큰 학자로서 꼽히는 분이 이제 율곡 이 선생님 계시는데, 이 비슷해요. 이 두 분이 키워드가 비슷해서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성악 집요, 그 다음에 해주향약이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황 선생에 대한 걸 찾아주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정답은 있습니다. 바로 3번 예안향약을 시행하여 향청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황이죠. 다른 것들도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양명학도 중요하고요.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정제두,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이죠. 양명학이. 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입니다. 이 신숙주 학자가 일본에 갔던 거는 세종대왕 시기쯤이고,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건 성종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학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그 박세당인데요. 박세당, 조선 후기 학자입니다. 이게 주자학이 성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경전을 주자랑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는 성리학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변록 때문에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 시기에 이제 뭐 서인으로부터 비롯된 뭐 이제 노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조선 후기 때 그 서인 계열의 성리학자들은 전부 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너무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문만이 진리고 다른 건 전부 다 배척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정척사죠. 그것도 이제 그런 거가 조선 후기부터 더 강하게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세당 같이 좀 유학경전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뭐 참고해 두십시오. 자, 가래집나물 저술화의 예학을 조선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건 이제 선조 때 학자였던 김장생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